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세 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메커니즘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금리랑 채권 투자 수익률이랑 같은 개념이면은 좀 좋은데 편한데, 이 채권 투자 수익률이랑 채권 금리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권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채권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성향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투자 전략이, 채권 투자 전략이 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채권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채권 금리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기간 프리미엄 더하기 신용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무위험 이자율을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 지금 기준금리 얼마예요? 3.5%. 무위험 이자율이 한 3.5% 정도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촌뜨기들한테 돈을 빌려, 야, 나 돈이 너무 필요해서 돈 좀 빌려줘, 나 1억을 빌릴 건데 10일 동안 빌려줘 하는 경우가 있고, A 케이스는 10일, B 케이스는 10년 동안 돈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촌뜨기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언제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어요?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와, 이건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겠다. 이게 A 케이스예요? B 케이스예요? 내가 10일보다 10년 동안 돈을 빌릴 때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높으면,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는 채권에 대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게 그렇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워렌 버핏 형님이 와가지고, 와, 저 1년 동안 나 5%에 10억만 좀 빌려줘 하는 케이스가 있고, 내가 우리 촌뜨기들한테, 야, 진짜 나 1년 동안 10억 한 5%에 좀 돈을 빌려줘라고 해. 둘 중에 우리 촌뜨기들은 한 명한테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그럼 누구한테 빌려줄 거예요? 워렌 버핏이냐? 여의도 촌놈이냐? 누구 빌려줄 거예요? 그쵸? 근데 아마 대부분 다 화분님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게 왜요? 워렌 버핏의 신용도가 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빌려줬을 때 떼일 것 같은 위험이랑 워렌 버핏한테 빌려줬을 때 떼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비교했을 때 워렌 버핏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지. 즉 바꿔 말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그 대상의 신용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거기에 대한 신용 프리미엄이 얹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위험 이자율, 기준금리 더하기 기간 프리미엄 더하기 신용 프리미엄 이렇게 붙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자율을 얻는 개념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보다는 스프레드라는 말을 써요. 금리 차이를. 그래서 기간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고채 3년물이 이것보다 조금 더 낮긴 한데, 예를 들어서 3.8% 정도라고 해볼게요. 3.8%. 3.8%면 여기 국고채 금리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쓰면 얘가 3.8%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구성되겠어요? 이만큼. 됐죠?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이 3.5야. 그럼 이게 뭐? 무위험 이자율,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차이 있죠? 차이가 뭐예요? 기간 스프레드예요. 3년물.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그 기간 스프레드가 이렇게 0.3%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촌놈아, 여의도 촌놈아, 야, 아니 아까 신용 스프레드라고 말했잖아. 신용 스프레드는 어디 갔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만약에 상환을 못 해준다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 그냥 화폐 발행하면 되죠. 화폐 발행해서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원화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에 투자하면서 신용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고채는 일반적으로 국고채의 금리는 그냥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기간 스프레드로만 구성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국고채는, 그런데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두산퓨얼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두산퓨얼셀 3년물을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3%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6.3%야. 6.3%인데 아까 얼마 기준금리율이 이만큼. 이만큼이 뭐? 3.5%. 이게 뭐예요? 무위험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 3.8%. 여기서 이 0.3이 뭐예요? 기간 스프레드죠. 그러면 이 나머지 이 2.5%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신용 스프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금리를 딱 봤을 때 만약에 막 금리가 움직이는데 뭐 두산퓨얼셀이든 뭐 SK든 삼성증권이든 딱 봤는데 만약에 5%의 채권 금리가 형성돼 있다 그랬을 때 그냥 5%만 보면서 5%면 매력적이다, 5%면은 매력이 없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랑 5%를 분해해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요 정도 3.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기간 스프레드가 한 0.3% 정도 여기 형성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신용 스프레드가 한 1.2%에서 형성이 돼 있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삼성증권 그런 신용도랑 비교했을 때 신용 스프레드가 1.2%면은 좀 많이 높은데?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랑은 이 채권 금리를 봤을 때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촌뜨기들은 이 채권 금리를 딱 봤을 때 분해해서 지금 현재 각각의 스프레드가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채권을 투자할 때 조금 더 내가 그 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채권을 좀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6.3%면 채권 투자 수익률 6.3%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는 금리로만 봐주고 발행 이자는 이자로만 봐줘야 돼요. 이게 곧 내가 투자하는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채권 투자 수익률이 뭔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채권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낯선 개념들이 있어서 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촌뜨기들이 좀 편하게 접하는 자산군이 뭐예요? 주식.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거를 주식 투자 관점에서, 주식 수익률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도가 빼기 얼마, 매수가 그죠? 곱하기 뭐 보유 수량 하면 이게 내가 받은 수익이잖아. 이 수익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투자 원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거는 뭐예요? 그냥 매도가 나누기 매수가 빼기 1 이래도 바로 수익률 나오잖아요. 어렵게 가지 말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는데 봐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매도가랑 매수가랑 그 평가금액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보통 자본손익이라 그러거든요. 자본평가손익이 있고 거기 하나 더 있어. 뭐 있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배당이 있어요. 배당. 그렇죠. 푸바오님 맞아요. 은행 이자 빼줘요. 은행 이자 그러는 건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라기보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거 일단은 제하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렇죠. 배당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 투자 수익률은 그냥 이 매도가 나누기 매수가만 단순하게 딱 생각하는데 배당까지 다 있다고요. 이렇게 자본손익이랑 배당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어떠한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 단타를 한다 생각해봐요. 근데 분기나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배당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완전히 초단타 하는 사람이에요. 초단타를 지향하는 투자자한테는 이게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걔는 이것만 본다고. 그쵸? 반면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당금을 안 주는 것도 있지만 1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금은 무조건 받겠죠. 보통 조금의 배당이라도 지급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장기 투자자한테는 이 자본손익과 배당이 둘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채권도 똑같아요. 채권 이거 지우지 말고 할게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데 이 채권 투자 수익률은요. 채권 투자 수익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 수익 더하기 자본손익.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거냐면 이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뭐 5%면 5%, 3%면 4% 이자가 있잖아요. 지급하는 발행 이자가 있어. 그 이자가 바로 이 이자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산퓨얼셀이 5%의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 5%가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에는 발행물을 샀을 때, 발행물은 발행할 때 바로 사는 건데 그거는 보통 10,000원에 사거든요. 채권 10,000원을 10,000원 단가에 그대로 사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근데 채권은 그 발행시장에서 한 번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투자자들끼리도 매수 매도가 원활하게 되게 막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 시장을 발행시장이랑 대비해서 유통시장이라 그러는데 그 유통시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 1% 웃돈 주고 사, 프리미엄을 얹어 사. 그러면 발행금리는 5%인데 내가 1%를 더 비싸게 샀으니까 빼줘야겠죠. 수익 관점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이자 수익이 5%가 아니라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발행 이율은 5%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유통시장에서 이거를 1% 디스카운트해서 할인해서 저렴하게 샀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9,900원에 샀다. 그러면 100원만큼 이득이죠. 1%만큼 이득이잖아. 그러면은 5%에다가 1%를 더해서 6%가 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이율에다가 더하기 내가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줬는지 또는 내가 얼마만큼 디스카운트를 했는지를 합산해준 그 수익이 바로 이자 수익이에요. 근데 뭐 이자 내가 언제 샀냐, 내가 언제 팔았냐에 따라서 뭐 경과이자라던가 뭐 세전에 세금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까지는 좀 면밀하게 보시기는 아직 안 하셔도 되고, 더 면밀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 채권 영상을 따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내가 채권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고 완전히 기초만이라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자 수익은 발행되는 금리에다가 내가 얼마만큼 비싸게 줬는지 또는 얼마만큼 싸게 줬는지를 가감하면 그게 바로 이자 수익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자 수익은 끝났고, 우리 촌뜨기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투자자한테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좋다,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손실이 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이득이 난다라는 게 이자 수익이 아니라 자본 손익 때문이에요. 이 자본 손익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식을 좀 보면 좋은데, 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그 영상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듀레이션, 이거 듀레이션이에요. 듀레이션 곱하기 D예요, D. 그 다음에 델타 Y, Y는 금리의 델타는 변화,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량 곱하기 365 나누기 보유일수,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보자고. 일단 첫 번째로 365를 곱해주고 보유일수를 나눠주는 건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부 다 연기준이에요. 전부 다 연기준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도 발행금리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그 연이었거든요. 연이었으니까 자본 손익도 연율화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가장 뒤에 있는 365 나누기 보유일수를 곱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연율화를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중요하겠지.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듀레이션의 개념은 뭐냐면 투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또 이해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잔존만기랑 유사치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금리 봤을 때 무위험 이자율을 그냥 그 기준금리로 봤듯이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잔존만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채권 두산표에서의 채권의 잔존만기가 3년이라 그러면 이 듀레이션에 3을 넣어주면 돼. 근데 만약에 1년 6개월 남았다 그러면 1.5를 넣어주면 돼. 그냥 듀레이션에. 그럼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자 수익 기껏 해봤자 퍼센트니까 숫자로 바꾸면 0.05거든요. 많이 높아서 7%로 해도 0.07이야. 그리고 여기 델타 Y 나와 있는 이 델타 Y도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기껏해야 진짜 커야 뭐 0.01 정도 되지 보통 0.00 몇 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근데 지금 여기도 퍼센트, 여기도 퍼센트인데 근데 얘 혼자 지금 완전 상수죠. 3, 1.5. 그러니까 잔존만기가 길면 듀레이션이 커지고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본 손익의 영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만기가 길수록 장기물일수록 이 자본 손익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식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자, 요거 델타 Y.
지금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데 듀레이션은 잔존 만기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양의 값을 가져야 되고 365 양의 값이죠. 보유 일수 또한 양의 값이에요. 그러면 이 항들 중에 음수의 값을 가지는 건 델타 Y밖에 없어요. 이게 금리의 변화라고요. 금리의 변화의 양인데 그럼 뭐야? 이게 만약에 1% 빠졌다. 그럼 마이너스 1%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여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차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요거 전부 다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에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본 손익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차 손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금리랑 채권 투자 수익률이랑은 역외관계네. 자본 손익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자본차 손이 발생하고 금리가 내리면 자본차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로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채권 투자 수익률 했는데 요걸 했잖아. 이자 수익. 근데 만약에 내가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그 채권의 잔존 만기는 뭐가 돼요? 없잖아. 그럼 잔존 만기 이 듀레이션이 0이 돼요. 0이 되면 뭘 곱해도 0이죠. 자본 손익이 0이 됩니다. 뭐 하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이자 수익. 근데 이자 수익은 뭐라 그랬어요? 채권을 살 때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냐,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자 수익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는 목적으로 채권을 투자하면 이 이자 수익밖에 안 남고 이 이자 수익은 내가 채권을 살 때 수익률이 결정이 돼요. 주식이랑 다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만기까지 안 가져가면 자본 손익 때문에 채권 수익의 변화가 있지만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 채권은 편입 시점에 수익률이 확정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추구형이라던가 중립추구형, 안전추구형 이런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하기에 좀 알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 뭐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안 돼. 신용 이벤트 발생하면 만기까지 보유했는데 채권 상환할 자금이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날 수도 있어요.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라는 가정을 하면 채권 편입 시점에 수익률이 확정된다.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채권 투자 수익률 있죠. 채권 투자 수익률. 제가 계속해서 명칭을 채권 투자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채권 투자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금리를 내줘요. 채권 투자 수익률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만기까지 갔을 때 보장해주는 수익률이라 그래서 만기 보장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는 YTM이라고 불러요. 1 to maturity. 1드 수익 to 언제까지? maturity. 만기. 이게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갔을 때의 수익이라고 해서 YTM이라고 부른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채권 투자 수익률의 그 식을 보면서 알면 좋아요. 전전 방송에서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정성적으로 이 보따리 이야기하면서 보따리가 있는데 1년 뒤에 훨씬 더 돈을 많이 주는 보따리가 생기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따리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렸다면 이번에는 식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식 때문에 채권 투자 수익률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